혹시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거나 물건 들기가 좀 버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엔 우리 몸에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이 근감소증에 대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근감소증이라는 게요, 단순히 노화 과정의 일부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신체 기능 저하나 또 낙상, 골절 위험 증가, 그리고 여러 만성 질환의 악화와도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최신 연구 논문들 그리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근감소증이 정확히 뭔지,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운동과 영양,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근육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의 자료에 담긴 구체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겠죠. 단순히 정보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통찰을 얻는 데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근감소증, 그러니까 사코페니아라고 하죠. 이게 뭔지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근육 양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근육의 힘, 즉 근력,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까지 함께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원은 그리스어 사르코, 이게 근육이라는 뜻이고 페니아, 감소라는 뜻, 이게 합쳐진 말이죠. 아, 그렇군요. 그냥 뭐랄까 근육이 좀 빠지는 거랑은 개념이 완전 다르네요. 단순히 좀 마른 체형이다 이런 거랑은 구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전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근육량만 가지고는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활동 능력이 어떤지를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력하고 기능 저하를 같이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질병분류 ICD-11에도 포함이 됐고요. 2021년부터는 우리나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도 정식 질병 코드 M62.5 이게 부여됐습니다. 그만큼 의학적인 상태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 거죠. 와, 질병으로까지 분류되었다니 이게 생각보다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군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근육이 좀 줄어드는 게 그리 심각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감소증의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노쇠 현상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요. 삶의 질 자체가 크게 떨어져요.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역시 낙상이나 골절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그 고관절 골절, 아시겠지만 한번 부러지면 회복도 어렵고 활동 능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 위험이 커집니다. 아, 네네. 고관절 골절은 정말 치명적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의 예후도 나쁘게 만들고요. 심지어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사망 위험을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생존율이 38%밖에 안 되는데 없는 경우는 92.5%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을 보니까 와, 그 심각성이 확 와닿네요. 네, 그만큼 전신 건강 상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죠. 특히 한국은 아시다시피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아주 빠른 편이라서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적게 잡아도 한 7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정도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공중보건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한 9.4% 정도가 근감소증 유병률에 보였고요. 또 다른 국내 연구 보니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확 늘어나서 80대 이상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5.9%까지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고 왜 이런 근감소증을 겪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나이 드는 거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많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네, 가장 큰 원인이 노화인 건 맞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변화겠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속도, 그러니까 합성은 느려지고 분해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빨라지는 불균형이 생겨요. 근육섬유 자체도 좀 변하는데 특히 그 순간적인 힘을 내는 속근섬유, 타이프라고 하죠. 이게 더 많이 위축되고요. 또 근육을 조절하는 운동신경 세포 수도 줄어들면서 근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죠. 어떤 보고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매년 1, 2%씩 근육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몸 자체가 근육을 유지하기 좀 어려운 상태로 변해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르몬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나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이는 물질들, 이런 것들은 또 증가하면서 근육 분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영양 문제도 아까 중요하게 언급하셨는데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이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 영양 불균형,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이나 비타민 D 결핍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총 섭취하는 칼로리 자체가 부족해도 당연히 문제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이걸 근육으로 합성하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단백질 저항성, 애나볼링 리지스턴스라고 부르는데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덜할 수 있다니.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이나 질병 상태입니다. 신체 활동 부족, 즉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근육을 약화시키는 아주 큰 원인입니다.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도 당연히 해롭고요. 또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심부전, 암, 관절염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근감소증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신체 활동을 제약해서 근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약물,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김도연 최병선 연구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저체중이나 낮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특히 여성분들 악력 저하랑 관련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근감소증은 이처럼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에 더해서 영양 상태, 활동 수준, 질병 유무, 심지어는 사회 경제적 환경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군요. 그럼 내가 혹시 근감소증인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꼭 병원에 가야만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는 주로 근육량 측정에만 좀 집중했었는데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량, 그리고 근력, 신체 기능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덱사 DEXA라고 부르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나 인바디 검사로 많이 알려진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법 BIA로 근육량을 재고요. 근력은 주로 악력, 그러니까 손으로 쥐는 힘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은 걷는 속도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속도 또는 여러 동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SPPB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죠. 여러 자료에서 유독 이 악력이 중요하게 다뤄지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진단에서는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악력적 질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요. 전신의 근력을 상당히 잘 반영하는 지표예요. 그리고 앞으로 낙상 위험이 얼마나 될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예측하는 데도 꽤 유용하기 때문에 널리 쓰입니다. 아시아 근감소증 진단 기준 AWGS 2019를 보면 남성은 28kg 미만, 여성은 18kg 미만일 경우에 근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병원에 가기 전에 혹시 집에서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가진단 설문지 중에 SARC-F, SARC-F라는 게 대표적인데요. 이게 5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무거운 물건 들기, 방 건너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그리고 최근 낙상 경험. 이런 걸 물어봐서 총 점수가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의심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종아리 둘레 재보는 건데요.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서 남성 34cm, 여성 33cm 미만이면 이것도 좀 위험 신호일 수 있고요. 팔걸이 없는 의자에서 손 안 짚고 5번 앉았다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12초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자가 진단은 어디까지나 의심 신호를 좀 파악하는 거니까요. 정확한 진단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가 진단으로 혹시 의심되면 꼭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감소증.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아까 약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희망이 없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승인된 치료 약물은 없는 게 맞지만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관리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 그리고 영양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근감소증 예방과 관리의 핵심이고요. 어떻게 보면 1차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1차 치료법이다. 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던데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근력 운동보다는 그냥 걷기를 더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근력 운동은 좀 힘들고 부상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이 정말 그렇게 필수적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육량과 근력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데는 근력 운동, 그러니까 저항성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탄력 밴드 운동, 기구 운동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죠. 연구들을 보면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김도연, 최병선 연구에서는 주 4회 이상 실천했을 때 남녀 모두에서 악력 저하 위험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 4회면 꽤 자주 해야 하는군요.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무작정 하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점진성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최대로 한번 들 수 있는 무게, 그걸 원RM이라고 하죠. 그거의 한 40, 50% 정도, 좀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걸 봐가면서 2, 3주 간격으로 점차 무게나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령이와 바벨 같은 자유 웨이트보다는 헬스장 기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 뭐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요. 이런 것들 중에서도 움직임이 좀 조절되는 다친 사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노인분들께는 조금 더 권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거겠죠. 그렇다면 걷기 운동은 어떤가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걷기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죠.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근력 자체를 키우는 효과는 근력 운동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 있잖아요. 김도영, 최병선 연구. 거기서는 여성 노인의 경우에 주 6회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악력 저하 위험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걷기는 뭐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하기 쉽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근력 운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걷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근력운동 실천율이 남녀 모두 조금씩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 이건 참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자, 이제 운동만큼 중요한 또 다른 기둥이죠. 바로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시다시피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근육 손실을 막고 또 새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가 되는 거죠. 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단백질 섭취가 악력 저하 위험 감소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는 그 연구 결과가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 건가요? 아마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최소한으로는 우리나라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제시하는 평균 필요량 EAR 이상, 그러니까 체중 1kg당 하루 0.73g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여성의 악력 저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에서요. 근데 이건 정말 최소 기준이고요. 근감소증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섭취가 권장됩니다. 여러 국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2g에서 1.4g 정도, 근육량을 좀 늘리는 게 목표라면 1.6g까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인데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72g에서 많게는 96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거네요. 어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양만 채우는 것보다는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또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그리고 한 끼에 몰아서 왕창 먹는 것보다는 매 끼니에 한 20에서 30g 정도씩 나누어서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다행히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2024 결과를 보면 노인분들의 총 에너지 섭취 중에서 단백질과 지방 섭취 비율은 좀 늘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감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외에도 뼈 건강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도 신경 써야 하고요. 또 충분한 활동을 위한 에너지, 즉 칼로리 섭취도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긴 하지만 부족한 경우가 워낙 많아서요. 식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제를 통한 섭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김도연 최병선 연구 2025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근력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했지만 걷기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는 특히 여성의 악력 유지에 더 뚜렷한 관련성을 보였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런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부분, 네,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근육량이 좀 적고요. 특히 폐경기를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확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서 근손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리적인 차이 때문에 걷기와 같은 꾸준한 활동이나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근육을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남성에게 걷기나 단백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여성에게서 그 중요성이 통계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른 이런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좀 맞춤형 예방 및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남녀 모두에게 근력 운동과 단백질이 중요하긴 한데 여성분들은 특히나 꾸준한 걷기와 단백질 섭취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영양 외에도 당연히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전반적인 건강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고요. 또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집안의 문턱을 없앤다든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든지 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이 근감소증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냥 어쩔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근력 운동,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 이 두 가지 큰 기동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꾸준한 걷기와 단백질 섭취가 근력 유지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들도 저희가 확인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근육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운동과 영양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상태와 필요에 맞게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물 같은 쉬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계획하고 또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마지막까지 정말 힘차고 독립적인 삶을 누리는데 이 근육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흔히 노화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곤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근육 건강 이야기를 통해서 노화의 속도나 혹은 그 질을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일상적인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당장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번 이용해 본다거나
저녁 식탁에 두부 한 모를 더하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활동적인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